해왕성은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생명 없는 세계여야 하지만 내부엔 분명 비정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행성은 많은 열을 내뿜고 해왕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붑니다. 심지어 오로라도 규칙을 깹니다. 해왕성에 대해 알수록 이 행성은 참 난해합니다. 해왕성은 태양계 끝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세계로 인간이 거의 관측하지 못한 곳입니다.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에 도달했을 때 대기 속을 회전하는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지구만 한 크기의 거대한 어두운 폭풍이었습니다. 그곳의 바람은 정말 엄청나서 해왕성의 대기를 시속 약 1500마일로 몰아치며 이는 음속보다 빠르고 다른 어떤 행성에서 기록된 바람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폭풍을 대흑점이라 명명했지만 몇 년 후 허블 망원경이 다시 관측하자 폭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이상한 건 해왕성이 천왕성보다 태양과 더 멀어 당연히 더 추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해왕성은 왠지 태양에서 받는 열보다 훨씬 많은 열을 방출합니다. 비교하자면 천왕성은 거의 추가적인 열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해왕성과 천왕성은 외부층의 온도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해왕성은 훨씬 적은 햇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행성의 온도가 대략 비슷하다면 해왕성 내부 깊은 곳에서 여전히 엄청난 양의 열이 생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재해서는 안 될 오로라도 있습니다. 1989년 보이저 2호가 태양 입자로 인해 대기에서 빛나는 흔적을 포착했으나 실제로 그 빛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해왕성 오로라의 선명한 이미지를 포착했고 그 오로라 역시 매우 기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로라는 아주 엉뚱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극지방 근처 하늘을 밝히는 대신 행성의 중간쯤에서 나타납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온 대전된 입자들이 행성의 대기와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지구에서는 자기장이 그 입자들을 양극지방으로 끌어당겨 대기를 밝힙니다. 하지만 해왕성은 다릅니다. 해왕성의 자기장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옆으로 눕혀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해왕성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해왕성의 자기장은 행성의 자전축에서 약 47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오로라를 오래 못 찾은 이유 중 하나죠. 또 다른 이유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십 년 전 보이저 2호가 방문한 뒤 해왕성의 상층 대기가 식었다고 합니다. 대기 일부는 이제 그때보다 온도가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차가운 대기는 더 약한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오로라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멀리서 보면 해왕성이 평온하고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세계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우리는 수백만 달러짜리 대저택을 파괴하듯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밀어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2026년 말에는 또 다른 우주선이 도착해 우리가 남긴 거대한 분화구를 조사하게 되죠. 이 임무는 우리 행성의 미래와도 꽤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본격적으로 DART 미션의 정체와 그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DART는 이중 소행성 재지정 시험의 약자로 나사 행성 방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마치 스타우즈에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행성이 지구로 오고 있다면 그 소행성을 살짝 밀어서 비껴가게 할 수 있을지 말이죠. 굴러가는 공을 다루듯 작게 톡 쳐도 공이 경로가 바뀌어 당신을 지나칩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리가 소행성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나사는 2021년 11월 DART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DART는 10개월간의 비행 끝에 목표 지점에 도달했는데
바로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이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약 160m 크기로 대형 경기장만 한 규모였습니다. 이 소행성은 더 큰 디디모스를 공전 중이었고 둘 다 지구에 위험하지 않아 과학자들이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이런 독특한 실험을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실수로 진짜 위협을 지구로 보내게 될 걱정도 없었죠. 달트 우주선은 꽤 단순했습니다. 무거운 상자에 태양광 패널, 카메라,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달려 있었죠. 계획은 달트 우주선을 디모르포스의 시속 14,000마일, 약 22,500km의 속도로 충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도는 뉴욕에서 LA를 10분 만에 갈 만큼 빠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작은 암석을 맞추긴 어렵습니다. 특히 그렇게 빠른 속도라면 더하죠. 임무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은 지구와 신호가 너무 오래 걸려 우주선이 자체 조종했습니다. 탐사선은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소행성들의 크기를 구분해냈습니다. 그런 다음 디모르포스를 목표로 삼고 자동으로 경로를 조정했죠. 우주선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카메라는 계속해서 이미지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다 갑자기 영상 전송이 멈춘 순간을 봤습니다. 바로 그때 달트가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달트와 이탈리아 미니 위성도 동행했습니다. 임무 초기에 이 위성은 분리되어 안전한 거리에 머물렀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작은 우주선은 충돌 직후의 상황과 그로 인해 생긴 파편 구름을 촬영했습니다. 거대한 먼지와 암석 기둥이 분출되어 수천 마일 밖까지 우주 연기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충돌 이후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디모르포스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충돌 전 소행성이 디디모스를 공전하는 데는 11시간 55분이 걸렸습니다. 충돌 이후 그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궤도를 도는데 11시간 23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32분의 차이는 소행성 궤도에선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는 실험이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주선만이 소행성을 밀어낸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다트가 표면에 충돌했을 때 엄청난 양의 암석과 먼지가 우주로 뿜어져 나갔습니다. 그 모든 물질이 날아가면서 마치 로켓 엔진의 배기구처럼 작용했습니다. 그것이 소행성에 추가적인 힘을 주었고 그 힘은 우주선만으로는 낼 수 없었던 훨씬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곧 과학자들은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디모르포스는 아마도 하나의 단단한 암석이 아니었습니다. 중력이 작은 암석들과 먼지를 한데 뭉쳐놓은 느슨한 자갈 더미에 더 가까웠죠. 거대한 바위 대신 떠다니는 자갈 더미를 상상해보세요. 소행성이 꽤 느슨했기 때문에 충돌 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파편이 튀어올랐고 그 결과 더 강한 추진력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른 소행성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만약 단단한 고밀도 소행성을 상대한다면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충돌 후 디모르포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궤도 변화는 확인했지만 충돌에 따른 표면 변화와 내부 구조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임무를 보내야 했던 거예요. 유럽 우주국은 결혼의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딴 우주선 헤라를 발사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헤라는 디모르포스로 날아가 소행성을 자세히 연구할 예정입니다. 우주선은 충돌 분화구를 지도화하고 소행성 궤도를 측정하며 달트 충돌 후 표면 변화를 연구합니다. 또한 암석 표면 아래도 조사할 것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헤라는 도착 후 소행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신 몇 달 동안 그 시스템을 공전하면서 가까이에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분화구를 측정하고 표면을 자세히 지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학자들은 충돌이 소행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헤라는 혼자 일하지 않을 거예요. 도착 후 약 6주가 지나면 우주선은 밀라니와 후벤타스라는 두 개의 작은 보조 위성을 방출할 예정입니다. 이 작은 우주선들은 큐브셋이라고 불리며 신발 상자 크기 정도의 미니 위성입니다. 하나는 소행성 표면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 암석의 성분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해 표면 아래를 관찰하여 소행성 내부가 어떤지 알아볼 것입니다. 헤라는 쌍성 소행성계를 근접 연구하는 첫 임무의 일환입니다.
쌍성 소행성계는 지구 근처 소행성의 약 15%를 차지하며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헤라는 그곳에 머물며 연구자들이 여러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데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항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즉, 지구의 지시 없이도 소행성 주변을 스스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스스로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헤라는 소행성이 충돌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과학자들에게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우리가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려고 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다트와 헤라는 처음부터 함께 설계된 것으로 소행성 충돌 편향 평가라는 국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다트와 헤라 같은 임무는 과학자들이 미래의 위험한 소행성 발견 시 지구 보호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도시를 파괴할 만한 소행성을 막을 확실히 준비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룡을 멸종시킨 거대 소행성은 큰 걱정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커서 망원경으로 쉽게 발견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소행성이 다가오는 것을 수년 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암석들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작은 파편들은 항상 대기권에 진입하지만 대부분 집 표면에 닿기 전 하늘에서 타버립니다. 진짜 위협은 약 150m, 500피트 크기의 중간급 소행성입니다. 그 크기는 대형 마천루나 여러 개의 축구장을 끝에서 끝까지 이어놓은 정도입니다. 그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정도 크기의 근지구 천체가 약 25,000개 정도 태양 주위를 돌면서 지구 궤도 근처를 지나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40%만 발견된 상태입니다. 즉, 대부분은 어딘가에 남아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릅니다. 많은 소행성이 매우 어두워 햇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기에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종종 놓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행성 방어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이저로 소행성 표면의 일부를 가열하면 암석 조각들이 우주로 튀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가는 입자들은 작은 로켓배기처럼 작용해서 소행성을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중력 트랙터라는 방법입니다. 우주선이 소행성 근처에 정박해서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주선의 중력이 소행성을 끌어당겨 천천히 궤도를 바꿉니다. 마치 작은 예인선이 거대한 화물선을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오면 마지막 수단으로 소행성 근처에서 핵폭발을 일으켜 밀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